이 배합에는 과일 배합이 있어요. 과일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밭에서 나는 과일, 그것을 채소과 과일이라고 그래요. 야채과 과일. 그리고 나무에 달린 과일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밭에서 나온 과일하고 나무에서 나는 과일하고 이렇게 섞어 먹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신과일도 있고 유기산이 많은 과일도 있고 당이 많은 과일도 있는데 이 과일을 먹을 때 어떻게 배합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통곡류 배합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과일, 씨 맺는 곡류, 채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밥을 해서 먹으면 안 되고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통곡류에 있어서 배합은 어떻게 되는지 통곡류라 하면 잡곡, 쌀보리, 그리고 콩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채소 배합이 있습니다. 채소가 뭐 이파리 채소가 있고 줄기 채소가 있고 뿌리 채소가 있고 열매 채소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소 배합들이 뭐 채소니까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배합이죠. 전분, 감자, 옥수수 포함해서 빵, 밥, 고구마, 감자, 그리고 시리얼, 파스타 이런 게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배합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배합. 단백질은 뭐 우유, 계란, 콩, 치즈, 두부 뭐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지방 배합. 지방이라 하면 고기, 생선, 기름에 속한 기름 종류, 견과류 종류, 아보카도 뭐 이런 것들이죠. 또 견과류 배합이 있어요. 견과류도 종류가 많은데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견과류는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기름이 적고 많고 하는 견과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과류 배합은 또 어떻게 저희가 음식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네,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리고요. 양념 배합이 있습니다. 양념은 광안가루라든지 파프리카 가루라든지 베이슬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마늘, 파, 후추 뭐 이런 것들요. 그 외에 양념으로 쓸 수 있는 가루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양념 배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타 배합이 있는데요. 기타 배합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양념이에요. 설탕, 메이플 시럽, 가공당, 식초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배합으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통곡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각기 씨 맺는 모든 곡류를 허락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곡류를 드실 때 현미쌀만 드시는지 아니면 골고루 콩곡류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곡류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현미밥만 먹지 말고 여러 가지 곡류를 먹어라. 그래야 장에 좋은 유산균, 다양한 유산균이 만들어져서 너의 면역 체계를 더 높여주고 병이 걸렸을 때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그 장에서 그 균을 다 처리해 줄 거야. 그리고 이런 곡류를 다양하게 먹으면 다양한 박테리아가 장에 있어서 그 박테리아가 나쁜 균을 살균도 하고 죽이고 그럴 거야.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곡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들이 먹는 곡류는 몇 가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곡류, 하나님께서 이 통곡류를 허락하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 볼까요? 통곡류는 기울, 배엽 및 뇌배유가 다 포함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통곡류는 씨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상태로 자연 그대로의 영양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정제된 곡류에는 뇌배유만 있게 되면서 기울이나 배엽은 다 제거됐습니다. 대표적인 통곡류는 아마란스, 보리, 메밀, 옥수수, 조, 귀리, 키노아, 현미, 야생쌀, 수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울이나 배엽이 다 제거됐다면 그거는 통곡류가 아니고 정제된 곡류입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통곡류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천량의 3분의 1 정도만 섭취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통곡류에 있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은데요. 통곡류에 있는 섬유질의 추천량은 여자 하루에 25g, 남자 38g.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15g 정도의 섬유질을 이 통곡류에서 섭취한다고 해요. 어떤 한 전문지 발표에 의하면 매일 통곡류 1온스씩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모든 사망률 위험에서 5%가 낮아진 반면에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에서는 9%나 낮아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 통곡류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았더니 각각 9%와 15% 사망률에서 차이가 났고요. 이 통계는 정제된 곡류가 아닌 통곡류 통계입니다. 차이가 많아요. 정제된 곡류는 통곡류로 대처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많은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섬유질의 작용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만 내려줄 뿐 아니라 비만증이라든지 성인 당뇨병에도 아주 좋게 작용을 해서 혈중 지방질 상태도 너무 좋게 작용하고 혈당, 내성에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작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장 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특별히 변비를 완화시키는데 이 섬유질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과일류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들 한꺼번에 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과일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먹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새들은,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먹는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거든요. 과실과 씨와 곡식과 근체류들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배합하는 일은 누구의 사업이에요? 주님의 사업이에요. 과일과 씨와 곡식과 근체류들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배합하라는 거예요. 배합. 이 배합하는 일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어디에서나 교회가 설립되는 곳마다 신자들로 하여금 건강개혁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래요. 바꿔놓으래요. 그런데 내 자신도 바꿔놓지 못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겠어요? 우리는 건강개혁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병 들지 않게,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음식에서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좋은 약은 음식이에요. 음식이 모든 병을 고쳐요. 음식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영양제를 안 먹어서 병이 든 게 아니라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든 거거든요. 왜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피를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만드는 원료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게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합해야 몸속에서 발효되지 않고 썩지 않고 내 피를 불결하게 오염시키지 않고 영양으로 완전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만일 그것들이 조금도 상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전하며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은 가장 좋은 질이라면 훌륭하게 준비한 제때의 채소와 과실은 유익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켓에서 아주 맛있게 보이는 딸기를 샀어요. 근데 딸기를 샀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며칠 잊어버렸더니 한 3일 후에 꺼냈더니 조금 곰팡이도 피는 것 같고 약간 상한 기미가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아까워서 상한 거 조금 자르고 뭐 딸기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이라도 상하면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종양을 다 떼버리잖아요. 그 종양의 찌꺼기가 혹시 림프로 가서 다른 데 전이가 될까봐 그것도 다 떼버려요. 마찬가지로 상한 과일, 상한 야채, 좀 아깝지만 이미 그 속에 다 부패된 거야. 상하지 않는 쪽도 상한 거예요. 그런 상한 기미가 보이고 좀 썩은 부분은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누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트러 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썩은 과실과 부패한 채소를 먹고 그것이 위장에 발효해서 혈액을 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죽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채소를 너무 많잖아요.
가장 좋은 음식물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의 식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연구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는 아담에게 식물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식물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자기 멋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설계자예요. 설계자는 설계의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어요. 또한 인간이 죄의 저주로 에덴 동산을 떠나서 토지를 경작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밭의 채소를 먹도록 역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대가 반들을 조직하여 우리 지금 반들을 8반이라는 소그룹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그룹이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런 반들을 그대가 조직해서 좋은 식빵 만드는 방법, 곡식과 채소를 어떻게 배합하는지, 그리고 건강식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 재료들을 어떻게 배합하는지 그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과 채소 및 견과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들이 발견이 된대요. 그리고 과일과 곡식과 채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교육시키고 건강적인 방법으로 준비된 질이 좋은 채소는 부드러운 옥수수죽이나 귀리죽보다 더욱 좋다 그랬어요. 오트밀죽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질이 좋은 채소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가수원과 밭에서 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특별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너무 모르잖아요. 밭에 농사를 안 짓고 사니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보면 가수원과 밭에서 나는 신선한 과실과 채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시골에서 자기 밭을 경작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밭에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마트에서 그냥 사 먹잖아요. 디스플레이 된 거. 밭에서 트럭에서 실어서 먼 거리에서 날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미시간까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벌써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견과류, 저도 견과류를 매일 먹어요. 자, 이 견과류 한번 살펴볼까요? 견과와 견과류 음식물들이 주로 육류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기를 좀 좋아할까봐 미리 견과류를 육류를 대신하는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기는 견과류예요. 근데 이 견과를 곡식과 과일과 어떤 근체류, 뿌리 야채요. 이런 것과 배합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견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많이 견과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견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견과류 음식물들을 사용해서 얻은 나쁜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예방책의 유의함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어떤 견과류는 다른 견과류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저희 남편은 캐슈넛만 먹으면 배가 가스가 차고 굉장히 속이 안 좋습니다. 금방 나타나요. 어떤 견과류는 다른 견과류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캐슈넛은 좀 독성이 있어서 좀 자주 사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견과류 사용 방법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편도는 아몬드를 얘기해요. 편도는 땅콩보다 좋대요. 그렇지만 땅콩은 곡식과 함께 사용하면 땅콩이 영양분이 많고 소화가 잘 된대요. 그런데 이 견과류만으로 먹을 때는 땅콩이 아몬드보다는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견과는 다른 것들보다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 견과식품으로 구성된 몇몇 가지 품목으로 식단을 감소시키지 말 것이다. 어떤 요리법에 있는 대로 어떤 요리법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요리법을 말합니다. 어떤 요리법에 있는 대로 다른 것들에다 견과식품들을 많은 비율로 배합하면 너무나 기름져서 조직이 그것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견과와
다른 재료들이 배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그처럼 많은 비율이 견과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배합이 변화에 따라서 견과를 10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로 하는 것이 충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단백류가 있습니다. 다 콩 종류들이에요. 혹시 소이빈만 드십니까? 혹시 녹두만 드시나요? 골고루 이 콩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주셨는데요. 각기 콩마다 맛이 다르고요. 영양소가 다르고요. 단백질 함유량이 다 다르고요. 콩마다 이 좋은 유산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달라요. 곡물과 과실은 승천하기 위하여 준비한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의 식탁에 식물이 되어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에 가고 싶으면 곡물이나 과실이 그들의 식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양호하고 자양분이 있는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거의 모든 지방에서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콩이나 팥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식이 된대요. 사람은 다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나달로 만든 요리가 좋은 식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못한대요. 어떤 분은 현미 쌀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의 개혁에는 진정한 상식이 있답니다. 이 문제는 넓고 깊게 연구돼야 하고요. 교육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상식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지방류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올리브 열매, 아보카도.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지방류입니다. 올리브는 적당하게 마련하기만 하면 견과와 마찬가지로 버터와 육류를 대신하게 됩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기름은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질보다 훨씬 더 좋다. 그것은 이완제로 사용되고 폐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올리브는 염증을 일으키고 자극을 받고 있는 위장을 치료해주는 일을 한다. 나는 기름진 음식이 몸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있으며 조직을 파괴하고 있고 마음을 망치고 있음을 보았다. 기름진 음식이 몸의 건강도 상하게 하고 조직도 파괴시키고 마음도 망친대요. 우리의 생각이요. 정제된 음식을 적게 먹고 기름기가 없는 섬유질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이 올리브를 압착해서 올리브 기름을 만들잖아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든지 교회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봉사라든지 나오는 올리브는요. 이 올리브를 말해요.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양념류가 있어요. 그죠? 식초 대신 라임이나 레몬, 그리고 생강, 마늘, 고추, 대파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양념류예요. 그리고 식초는 왜 안 되는지 볼까요? 네, 샐러드는 기름과 식초로 조리되는데 위장 안에서 발효가 난대요. 자, 샐러드 자체는 좋아요. 야채니까. 그런데 이 샐러드를 기름과 식초로 요리하면 위장 안에서 발효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이 어떻게 해요? 부패가 돼서 다시 말하면 썩는데요. 여러분, 발효는요, 좋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은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음식들은 변해서 다시 말하면 썩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 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며 오히려 불결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간도 망가지고 신장도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수종, 간 질환, 신경 경련, 두뇌의 혈액 편향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에 걸리는 경향은 신과즙, 신과즙은 식초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고질병을 초래한다. 어떤 사람들은 폐병으로 죽거나 이 한 가지 원인만으로 생기는 졸중풍, 어떤 사람들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 모든 생명적 기능은 죽어있고 의사들은 그들이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양념은 본질상 해롭다.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 그 밖에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양념은 소화를 아주 못하게 한다. 설탕. 단 한마디로 설탕은 위장에 좋지 않아요. 이 설탕이 들어가면 다른 음식을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일으키면 무조건 뇌는 흐리게 되고 흐리멍텅하게 되고 내 성격도 성급하게 만들고 그것은 발효의 원인이 되므로 두뇌를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초래한다. 아, 내가 좀 까다롭다 그러면 아마 음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설탕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조직을 막히게 하는 경향이 있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수가 적지 않다. 설탕과 우유를 섞어 먹으면 위에서 발효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몸에 해롭다. 설탕은 위장에 좋지 않다. 설탕은 조직을 막히게 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계의 작용을 방해한다. 설탕을 많이 사용되면 고기보다 더 해롭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에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과자, 단 푸딩, 페이스트, 젤리, 잼들 이런 것들은 다 소화불량의 주 원인이 된다고 했죠. 빵은 이제 부풀리거나 이스트를 넣은 빵을 만들 때는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지 말라. 우유는 빵을 건강에 좋지 않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우유로 만든 빵은 물로 만든 빵만큼 구운 후에 오랫동안 맛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위에 들어가면 쉽게 발효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빵을 만들 때 맛이 더 좋으라고 뭐 우유 넣거나 아니면 두유 넣거나 아니면 아몬드 밀크 넣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랫동안 맛을 유지하고 쉽게 발효가 안 된다는 거죠. 이스트로 만든 빵은 구운 후 먹지 말고 4일 정도 지난 후에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죠. 위장은 결코 신빵을 단빵으로 못 바꿔요.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은 해롭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 소다는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때로는 신체의 온 기관을 중독시킨다. 빵은 가볍고 맛이 좋아야 한대요. 그리고 그 빵에 신맛이 조금이라도 난다. 그러면 그 신맛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빵은. 그런데 그 시중에는 그 신맛 나는 빵이 비싸고 건강한 빵이라고 팔리고 있더라고요. 빵 덩어리들은 작게 할 수 있는 대로 작게 만들고 완전히 구워서 누육균을 죽이래요. 한 덩어리의 좋은 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종교가 포함되어 있대요. 어떤 종류의 부풀린 빵은 금방 구워내요. 뜨거울 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빵은 식탁에 절대로 올려놓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트나 누룩을 넣지 않고 통밀 가루로 만들어서 화력이 좋은 오븐에 갓 구워낸 롤빵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풀리지 않으니까. 그런 빵은 바로 먹어도 돼요. 그거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이것들을 한 번 굽고 또 한 번 굽는 빵은 소화가 너무 잘 되고 가장 맛이 좋은 음식 중 하나래요. 네, 버터는 식은 빵에 발라 먹으면 요리에 사용하는 것보다 덜 해롭다. 부풀린 빵을 조각조각 썰어서 오븐에서 말리되 수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말리도록 하라. 그 다음에 전체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면 너무너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텔레비전이나 그 식품 광고업자가 유행하는 그 아침 식사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주로 이렇게 미국이나 젊은 사람들은 시리얼을 아침 식사로 이렇게 먹습니다. 광고에서 많이 나온 대부분 이 광고대로 먹습니다. 시리얼을 수북히 부어요. 보통 이 시리얼에다가 멸균 처리된 우유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만 먹으면 영양가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견과류가 합쳐진 거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블루베리도 시리얼에 넣는 사람이 많아요, 아침에. 자, 블루베리도 좀 넣을게요. 좀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포도도 많이 넣더라고요, 시리얼에. 자, 이거 오메가3, 치아씨, 아마씨 가루 집어넣습니다. 아, 이렇게만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바나나도 좀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좀 영양가가 있겠죠. 슬라이스로 썰어서 집어넣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들이 바쁘니까 아침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을 먹어요. 이거는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디저트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겠죠. 계란도 반 정도 이제 아침 식사 때 먹어야죠. 이 아니면 뭐 아보카도까지 시리얼하고 이렇게 먹으면 영양 만점.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합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 식사로 광고에서 주로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어때요? 되게 훌륭한 식사 같지 않나요? 이 광고를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실제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 식사를 제가 조금 더 배합을 가르치는 강사니까 건강한 배합을 좀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단이라면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한 배합을 하는지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에서 보여주는 배합인데요. 이 배합은 맛은 있어요. 당장 속에서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요. 젊고 아직 건강하니까 이런 음식들은 한두 번 먹어서 병이 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먹으면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시리얼 이런 식단을 안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먼저 시리얼을 집어넣어요. 우유 대신 두유를 넣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치아씨하고 아마씨 들어가면 좋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먹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건강한 배합입니다. 자, 여기에는 건포도도 안 들어갔고요. 섞어진 견가루도 안 들어갔습니다. 바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보카도를 따로 먹을 것 같아요. 이 올리브 열매를 먹을 것 같아요. 7개 내지 10개를. 어떻든 섞는 것보다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견가루를 먹는데 이렇게 섞어진 까진 견가루 이렇게 안 먹고요. 저는 견가루를 정해서 여기 시리얼에 섞지 않고 따로 먹겠어요. 견가루 먹을 때 까져 있는 거 안 먹어요. 왜냐면 까져 있는 거는 이미 산패가 됐어요. 까지지 않는 견가루가 종류대로 있습니다. 이걸로 까서 먹어요. 그리고 계란은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지방을 먹었어요. 그리고 건포도는 여기에 넣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 건포도가 발효를 시켜요. 또 우유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부패를 시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는 시리얼을 먹기 전에 먼저 과일을 먹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일이 아니라 한 종류 과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시리얼을 먹고 나서 아보카도 먹고 그 다음에 올리브 열매 먹고 견가루를 먹고 만약에 시리얼로 식사한다면 저는 이렇게 먹겠어요. 이게 배합에 좋고 영양을 완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요리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배합을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배합에 맞는 그 요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